오늘 사실은 그 보안 대처 주제로서는 조금 색다른 주제 이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얘기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디스커버리 그리고 간단한 사례 소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디스커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면 지금 여기 표는 EDRM이라고 해서 이 이디스커버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 정리된 어떤 절차들인데요. 지금 단어들은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컬렉션, 프로세싱, 리뷰, 어널리시스, 프로덕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에 있어서 이제 이디스커버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북미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분류해서 상대방과 교환해서 이제 문서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소송과 관련 없는 자료들을 선별해내는, 골라내는 과정들이 여기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디스커버리 절차 중에 가장 초기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서 보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때 이걸 성실하게 문서 보존의 의무를 지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쌓아놓게만 되고 지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거부감을 가진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소송에 있어서 문서를 검토할 때 그 문서가 얼마나 변호사들의 검토를 시간을 소요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밑에 간단히 1기가의 문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일이냐라는 걸 이제 이건 좀 약간 경험적인 얘기인데요. 엑셀 파일인 경우 1기가의 파일 1기가의 용량은 약 3,000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일일이 검토를 하는데요. 하루 8시간 문서를 검토한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를 소요하게 되죠. 근데 1기가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다 보면 1기가의 데이터는 보통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그런 문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변호사가 검토하기 이전에 걸러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 그런 절차 방법론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셀프 컬렉션, 타겟 컬렉션, 인타이어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분명히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폴더, 파일들만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어떤 뭐 여러 팀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뭐 쉐어 폴더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쪽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다만 이게 제3자이냐 혹은 당사자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인타이어 이미징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어떤 사안에서 적용되느냐를 봤을 때 형사소송 그리고 FCPA 같은 그런 부정조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에 의한 반덤핑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 좀 더 증거 수집에 대해서 완벽한 수준을 요구할 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디스커버리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많은 걸 이해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이 분야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이디스커버리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여성 3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쉰들린이라고 하는 판사 그리고 로라 주블레이크 2명은 이 로라 주블레이크가 UBS 와버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속해 있던 회사가 증거에 대한 제출에 대한 그런 어떤 무리한 요구를 이제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그런 어떤 증거 수집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해서 이디스커버리에 있어서는 가장 그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루시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삼성 애플 소송 때 아마 자주 들었던 이름일 것 같은데요. 밑에도 쓰여 있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이 루시코의 그 판결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소송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이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그 암묵적인 그런 어떤 이직 금지를 법은 아닌데 이제 암묵적인 그런 이직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기업 명칭은 밝히지 않겠지만 스마트폰 전쟁이라고 해서 2011년 중반에 시작해서 뭐 최근에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큰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보관 기한의 설정과 전자증거의 선별적 자가수집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송 자체는 특허 소송이었는데요. 대상자가 소송의 어떤 대상자로 선별되면서 본인이 이제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고 판단되는 걸 본인이 제출을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의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 소송에서는 좀 예외적으로 이 선별적인 자가 수집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거 수집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법률적인 차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법률적인 차이에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문서의 보관 기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서를 보관하는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송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한 비용들이 소모됐었죠. 그래서 두 기업이 상당히 어떤 뭐 마케팅 효과로서도 뭐 괜찮았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결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소송을 대응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2014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오토쇼에서 LA 오토쇼에서 있었던 그 어떤 자료의 증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쉽게 한글로 번역해놨는데요. 저장 공간의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장 장치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각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저장 공간이 상당히 넉넉해지면서 지우는 것보다는 일단 보관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저장 공간이 넉넉히 있는데 직원들한테 어떤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청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생산성을 방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쌓아놓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쌓아놓는 습관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디스커버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데이터 중복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중복에 대한 걸 처리하는 철학들이 상당히 지금 결여된 상태로 계속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이디스커버리라는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LA 오토쇼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그 기업이 가진 어떤 정보의 가치가 스토리지 비용과 그런 어떤 위험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걸 홀드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보존 책임,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소송이 진행됐을 때 소송의 당사자, 관련자들을 커스터디언이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디언들이 데이터를 지우지 못하도록 변호사, 사내 변호사 혹은 외부에 있는 변호사가 이 리걸 홀드를
그 당사자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런 어떤 보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리걸 홀드라고 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소송의 이제 관련자이니까 데이터를 소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특정 저장 공간의 삭제나 어떤 데이터의 어떤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기술적인 기법들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이런 그 법적인 어떤 절차가 취해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우리의 리스크로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개인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뭐 미국에 있는 소송들은 미국에 있는 이슈지만 사실은 회사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자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그런 여러 가지 법률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잘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관하는 정책, 그러니까 이메일 보관 주기, 혹은 뭐 그런 이메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버에서 보관하는 메일과 개인의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PC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검토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걸리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상당히 넓은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디스커버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제가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